네, 유튜브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구정 때 나왔던 이야기고요. 일단 그 토글로에서 짧게 어떤 게 있나 큰 대부터 보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일단 거시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반론, 그리고 침투율이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간단하게 기업의 사이클이 어떤지, 성장주 사이클이 어땠는지 과거를 살려보면서 보고, 또 과열이나 버블의 차이도 간단히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계속 더 올라갈 거냐, 이게 버블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과열 정도면 될 것이냐로 받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분의 첫 번째 볼게요. 아실 거예요. 이번 시장의 사이클이 뭐였냐? 일단 지금 막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 이런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경기 민감주가 아니에요. 지금 주도주들은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 IT나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보다 더 올라갈 그 이익이 더 나면은 금리가 올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게 일시적인 과열인지 아니면 버블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체력이 더해서 더 올라간다면 버블이 안 되겠죠. 일시적인 조정은 있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 이거 너무 달라. 이 첫 번째 말과 지금 시장이 너무 달라. 다 빠졌어.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잘 나오고 있지만 다 빠졌습니다. 조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지켜봐야죠. 과열은 이제 식었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버블은 이제 기대에 밑에 지금 폭락은 아니잖아요. 버블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떨어지고 있지만. 저기 이번 시장 사이클 동력 한 번만 더 눌러줄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 혹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거 좀 약간 오건영 씨 얘기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결론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왜냐면은 지금 한국 시장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미국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가 오른 이유가 코스피의 대표 기업들인 애들 보니까 걔네들 이제 옛날에는 경기 사이클에 민감했던 기업들인데 그런 옛날에 뭐 조선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금리에 민감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하죠. 영향 안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더욱 본질 장기적 5년 이렇게 봤을 때 3년 5년을 봤을 때 이게 이런 경기 사이클 민감하지 않은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가 어떻게 갈지는 그런 금융 통화 정책의 환경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네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한다는 거죠. 얘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것처럼 더 이상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인 것 같다라는 게 이 사람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버블과 이제 이제 하나 버블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 옛날 그 IT 버블 때랑 보면은 1999년이랑 2005년 보면은 PBR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아마존이나 이런 애플. 그렇죠? PER도 막 올랐어요, 더. 근데 이때는 버블이 아니죠. 2005년은 99년 버블이라 불렀어요. 왜? 뭐가 차이가 있길래? 첫 번째, 신기술. 이때 IT니까 이커머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침투율에 차이가 났다. 더 늘었다. 확실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진짜 되나?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거 진짜 점점 확대해서 50% 100%까지 가겠구나. 확신이 든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간단히 적자냐 흑자냐 차이였어요. 그러면 적자 이런 데였죠. 여기서 돈을 벌긴 벌었다. 이 밑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돈을 버니까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위에는 죄송해요. 위에는 한국장을 얘기하고 그 밑에 예시는 아마존을 들고 있네. 거기서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버블과 과열 얘기하는 거예요. 버블과 과열. 근데 이걸로 통해서 지금 그 밑에 거 계속 볼 거예요. 나 이거 영상 안 봤죠? 봐봤어. 아니, 나는 근데 보는 게 사실 지금 우리 그거랑 이것만 볼 때는 몰랐는데 오건영 씨 얘기하는 거랑 해서
그러니까 생겼어요. 나는 좀 걸리는 게 많은데 왜냐면 위에 IT 기업, 뭐 전기차 이거 다 성장주잖아. 네. 그래서 좀 약간 걸리는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쭉 하고 그다음에 좀 얘기해 주시면 저 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주가 침투율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이익이 안 났었는데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때 다시 올라오는 네, 이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기대만 가지고 이런 거 옛날 테슬라 처음 나왔을 때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근데 망할지도 몰라 이런 게 있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 회색 막대 그래프 보면 돈이 벌 것 같으니까 주가가 다시 오르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는 일반적인 모든 기업에 쓰이는 용어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 표현했다고요. 매출 성장기, 투자 회수기, 이익 확대기. 매출 성장기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매출은 늘어나요. 근데 이익이 적자죠 계속. 이때가 주로 보니까 침투율 1% 내외더라. 이때 주가가 오른다면은 이제 신분야의 전망이 밝아서 주가가 오른 상황이다. 투자 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투자를 잠깐 했던 것 중에 이제 이익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때가 침투율 한 6% 내외다. 그래서 일단 망하진 않을 것 같아. 얘가 1%대는 망할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이게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오른대요. 이익 확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에서 일단 조정이 한번 오는데 이때 경쟁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그 시장 침투율이 높으니까 독과점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성장기 보면은 이제 순이익 지금 0보다 낮죠. 돈이 안 벌리니까 여기가 매출 성장기예요. 근데 돈이 약간은 벌죠. 돈이 약간은 버니까 이게 투자 회수기예요. 주가는 약간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기울기 좀 더 가팔라지죠. 그러다 이익 확대기, 독과점은 살아남은 거예요. 이커머스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익도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뭐 어떤 거 같냐? 아직까지 지금은 투자 회수기래요. 근데도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보면은 막대 그래프,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투자만 하고 순이익은 못 내고 있어요. 주가가 약간씩은 오르고 있지만 별로 모르죠. 애매한데 이제 진짜 이익이 난다. 순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상하니까 순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이익 확대기 안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기차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뭐 테슬라도 하고 있지만 다른 현대나 기아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침투율에 따라서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비교할 수 있는데 크게 볼 때가 0에서 10%의 상승 추세이고 10%에서 한 번쯤 출렁이에요. 조정기가 옵니다. 이때 왜냐하면은 경쟁 업체들도 많이 오고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서 일시 조정 국면이 옵니다. 그다음에 10%가 넘어가면은 이제 2차 도약기가 온다. 성장세다. 그래서 이렇게 침투율에 따라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MS도 그렇고 옛날 스마트폰 때 애플도 보면은 비슷하게 나온다. 참고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더 출렁했던 조정이 좀 심하게 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저희가 궁금한 건 전기차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는 뭐냐? 얘도 아까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10% 근처일 때 엄청나게 기업들이 그전엔 다 벌었죠. 많이 벌었는데 다들 플러스였는데 이때부터 슬슬 마이너스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경쟁자들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 넘어가고 오르니까 하나, 둘, 세 개만 이제 이익을 벌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얘도 떨어져서 애플과 뭐 삼성 정도가 이제 벌었다. 이렇게 점점 다 가져간다. 소수가. 보시면 되고 지금 전기차 침투율은 6% 정도니까 아까 위에서 보면은 여기쯤이겠죠. 1차 도약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면은 매출 이제
여기서는 6% 투자 회수기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씩 이익이 나는 수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세가 좀 더 갈 것 같으니 10%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뭐 바로 전기차를 팔 필요는 없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가 오면은 한번 또 이제 정리되겠죠. 포드 같은 데 날아가고 뭐 GM도 날아가고 이러면은 살아남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엄청난 이익을 과점 시장 가져가면서 더 많이 가져갈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3년쯤에 내후년이죠. 일시 조정기에 올 거라고 할 수 있고요. 2025년에 변곡점, 이게 약 침투율 16%라고 하는데요. 이게 캐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화돼서 누구나 쓰기 때문에 과점을 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은 현재는 지금 동반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휴대폰 보셨죠? 동반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골고루 가져가면 되고 10% 도달해서 일시 조정할 때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독과점할 만한 기업들을 개별 기업 투자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전기차는 결국 네트워크 혁신 그 다음 옛날 운하 어쩌고 이렇게 도로까지 왔는데 네트워크 혁신 이후에 해서 이제 상위 그룹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옛날에 보면은 철도가 짱이었을 때 운송 이쪽이 짱이었을 때는 운송이 한 시가총액의 80%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IT가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IT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시가총액에 아마존 그런 빵 이런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시가총액의 대다수를 전기차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예상이에요. 진실이 아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혁신 기술이 임계치에 달하면 여기서 네트워크겠죠. 그 다른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예상에는 네트워크 혁신이 이제 결국 에너지 혁신으로 옮길 거다. 왜냐? 지금 이제 넷제로 CO2를 줄이는 거는 결국 석탄이나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는 네트워크가 됐고, 네트워크가 아닌 것 같은데 전기차겠네요. 전기차가 이제 오게 되면은 결국 이런 신재생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고요.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떠냐? 지금은 기존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은 사실 우리는 계속 시크릿컬이라 생각하잖아. 한국은 철강, 조선, 뭐 화학, 정유, 뭐 자동차 다 시크릿컬이었는데 경기의 순환을 타는 경기 순환주였는데 반도체도 원래 경기 순환이었는데 반도체는 이제 경기 순환이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하죠. 모든 산업이 쓰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도 굉장히 경기에 민감했었는데 이제 아닐 수가 있다. 당분간. 왜냐면 전기차가 보급되면 스마트폰처럼 모두가 사야 되는 거면은 더 이상 경기에 민감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예상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경기 민감주가 많았는데 이제 경기가 무관한 업체들이 주도주가 되어서 심지어 이 4분기 비용을 많이 털어내는 법인세 같은 거 혜택 보려면은 비용을 많이 털어내야 되죠. 그래도 이익이 잘 나와요. 컨센서스보다 아래인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삼아서 이 사람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오를 것 같다고 순이익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2022년에는 과거 18년 실제치 이거 17년보다 더 그거를 상회할 수 있다. 역대급 찍을 것 같다. 해서 기존의 주이익 발생체였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이익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경제 구조가 조금 굉장히 시크릿컬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ROE 같은 것도 이제 볼 건데요.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의 기업 구조들을 봤다면 이제 ROE를 볼 건데 ROE 알잖아요. 그 예금률 비슷한 건데 내가 여기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돌려주느냐라고 보는 건데 리턴 on equity니까 한국은 굉장히 옛날에는 2019년 말만 해도 ROE 부침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왜냐면 경기 민감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받는 거죠. PER도 낮은 거예요. 그럼 미국이나 이런 다른 선진 시장에 비해서. 근데 보니까 현재는 이제 ROE가 안정적으로 변했고 좀 그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ER도 같이 올라왔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일시적으로 ROE가 올라왔으면 일로 갔겠죠? 여기 이쯤으로 갔겠죠?
PER은 안 오르고 ROE만 잠깐 일로 왔다 다시 내려올 거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진짜로 좀 반한 것 같다라고는 시장의 인식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일시적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 전기차가 뭘 잘하냐? 우리가 봤던 ROE를 분석할 때 듀폰 분석을 많이 하는데 마진을 잘 남기느냐,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투자를 얼마나 잘하냐의 싸움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IT 기업들이 요거 IT 기업은 마진 쩔죠. 뭐 들어간 게 없으니까 제조한 것도 아니고 그 투자 엄청나게 R&D를 많이 해서 그 효율이 잘 나오는 그래서 얘네들이 ROE가 계속 성장하고 잘 나오는데 미국 IT 기업들이 한국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슷하게 갈 것이다. 왜냐? 일단 마진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건 과점을 해야 돼요. 과점을 해야 내가 매출 대비 이익률을 많이 남겨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단 과점적 되게 주요 산업 이번 4차 산업에서 그런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반도체에서 과점이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땡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레버리지 투자 효율 같은 거 보면은 투자 효율도 많이 개선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그런 M&A라든가 투자 같은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과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과거에는 반도체가 다 투자의 좀 핵심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는 제대로 하기 시작한다. 다른 그런 시크리컬한 그런 업계들도 R&A에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 거 하다 그리고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M&A에서도 효율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그리고 자가 들어오기도 힘든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고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유동성에서 보면은 판단을 또 했는데 경기 구조, 두 번째가 이런 ROE,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이게 과열이냐 버블이냐 또 확인해봤는데 실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빨라요. 왜냐 한 달 동안 올해 1월에 보면은 100만 구자가 늘었어요. 속도 너무 빨라요, 솔직히. 빠른 건 사실인데 그러면 절대량은 어떻냐, 유동성 규모는 어떻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부동자금이라 떠돌아다니는 부유하는 자금들인데 이게 뭐 이렇게 늘고 있겠죠. 워낙 계속 돈이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우리가 고객 예탁금 직접 투자하는 그런 주식에 있는 주식 계좌에 있는 예탁금도 많이 늘었어요. 이것만 보면은 이거 버블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게 확 줄어버렸죠. 총량은 엄청나게 느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경기의 유동성 돈을 푼 거 대비 부동 자금 대비 이 비율을 보면은 이 펀드랑 간접 투자라든가 직접 투자에 그런 개미들이 들어온 거 보면은 옛날보다 더 적은 옛날에는 풀린 돈 대비 그런 간접이나 직접 투자 다 합쳤을 때 44%가 이게 나왔는데 지금 4분의 1을 줄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분은 판단하기에 약간 과열 정도지 버블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MR이라고 해서 버핏 지수랑 비슷하게 이제 봤는데요. 이제 전체로 풀린 돈 대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2007년 같은 경우에는 푼 돈 대비 주가 너무 높았어요. 2.5배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 서브프라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돈을 엄청 풀었죠. 그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 1 가까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평균은 우리가 1.44 정도인데 이 PMR이라는 지수가 지금 수준은 물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현재 수준 2월달 수준에서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좀 같이 추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유동성 대비 주가를 보는 것도 시가총액 이런 주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포지션을 바꿀 만큼 조급할 필요는 없다. 이따가 전기차 이런 걸 투자한다고 봤을 때 0에서 10% 갈 때까지는 계속 성장 추세가 이루어지므로 10%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성장할 거니까 팔 거면 10% 가까워졌을 때 팔아라 라는 뜻이고요. 그럼 다시 조정한 이후에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버블은 아닌 것 같다. 과거의 경험적 사례로 볼 때. 하지만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임을 인지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속도 조절하는 게 나아 보인다. 라고 이 사람은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예상이에요. 예상.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 예상을 하지만 아직 근거들이 다 확실화된 건 아니고 예상이 다 근거로 변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리츠 쪽인데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래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근거에 따라서 바뀔 예정이라고 이 사람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럼 불당님 얘기해 주시죠. 그냥 굉장히 이 이야기들이 뭔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냥 주식을 그냥 묻어두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다 맞는 얘기 같은데 그냥 뭔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장에 부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포트폴리오도 가치 투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단중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쭉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많이 부침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하고 보니까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내가 좀 굉장히 좋은 기업에 선별해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다 맞는 얘기 같고 근데 이제 중단기적인 투자로 보는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류가 그렇죠? 많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는 것 지금 같아요. 테슬라가 500 앞에 5짜리 달았거든요. 거의 900 가다가. 근데 이거 거의 금리랑 이제 유동성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난 정도니까 이게 뭔가 중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다른 것들을 맞아요. 고려해야 되는 게 훨씬 많은 측면이라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미국 얘기를 이 사람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미국 물론 예시를 들긴 했지만 이걸 사례로 우리 한국에 적용했을 때를 많이 본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워낙 뭐 테슬라만큼 오른 기업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크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뭐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건 기본 상식이니까. 근데 결국 10%갈 때까지 침투율이 10%갈 때까지는 오르긴 오를 거다.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오르긴 오를 거다라고 해서 지금 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네가 걱정이 되면은 그래 조금씩 줄여도 나쁘진 않다라는 게 이 사람 그냥 우리의 결론 종합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이게 좋았어요. 이런 과거 사례가 저는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아 침투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구나라는 걸 보고 그래서 처음에 0에서 10%일 때는 0에서 10%일 때는 동반 성장을 하니까 ETF라든가 섹터에 투자를 하고 어디가 잘 될지 모르니까 2차 여기가 조정이 오면은 조정 중에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들 그럼 안정성 위주로 봐야겠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 무조건 독과점을 갈 것 같은 기업에 개별 기업 투자하면 된다라는 그런 일반론적으로 되게 그런 좋은 얘기가 있어서 저는 더 흥미있게 봤던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이게 근거를 제시해 주니까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어떤 상황인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어진다도 뭐 좋고 나쁘지 않았고 이 내용 우리 저번에 그 권순우 기자 하면서 전기차랑 섹터 부분 할 때 그 캐즘 나왔던 유튜브 저희 예. 정리했을 때랑 좀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그래요. 더 같이 읽어보시면서 네, 비교하면은 그때도 침투율이랑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성장세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 두 개 비교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맞아 그 사람 건 별로 약간 의심 많이 했었는데 네, 맞아요. 와닿는 게 또 다르죠. 네. 어떤 저렇게 사람에 따라서. 에너지를 팔길래 네, 네. 맞아. 에너지도 점점 바뀌는 중이긴 한데 한국은 저는 세계적인 추세를 가기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미국이잖아요, 이것도 다. 그때 말했지만 한전 사람들 말하기를 그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만에서 가는 얘기고 한국은 대체 에너지 수익이 안 난다. 적자다 계속. 이번에 그 중국에서 어젠가 그거 발표했는데 무슨 신년 계획 이런 거 뭐 분기별 계획 발표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11% 정도 사용하게끔 이제 뭐 올해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태양광 에너지는 하면은 뭐 25%인가에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창출해야 되는데 풍력 에너지 비중을 보니까 지금보다 50%인가 줄여야 된대요.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따른 그 풍력 에너지는 특히 네,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저는 이거 사실 유튜브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됐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약간 응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만 느끼는 게 이거 PPT 만든 사람이랑 발표자랑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밑에도 어, 시키겠지. 논리적이다. 예리하다. 그리고 박사과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PPT는 내가 만드는데 발표는 교수님이 하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 개인 그 예탁금 간접 투자가 이제 직접 투자로 바뀌었다. 이 얘기 그 연블리 책에서도 짚어줬는데 이 유튜브 내용이랑 겹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뺐거든요. 근데 이거 연블리 책에서도 짚어주니까 뭐 맞는 말 같아요. 맞아, 이거는 뭐 지표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죠. 아, 합니다. 근데 일단 네. 그래도 저도 이렇게 긍정적 평가했지만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의 의견이. 게다가 이거 지도 투자할 때 다르게 하잖아. 봐봐, 예상이 맞아. 보수적으로 할 거래. 다르게 하잖아, 지금. 지도 쫄리는 게 있다는 거지. 이렇긴 한데 나는 보수적으로 할 거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행동을 봐야 돼요. 말을 믿지 마시고.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돼. 아,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다 근데. 아시죠? 저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는 게 너무 웃긴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